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강의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진행을 맡으면서 연사님 프로필을 살펴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공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적어왔는데요. 제 프로필 한번 읊어드릴게요. 일단 학부 전공은 수학 하셨습니다. 네, 복수 전공 꼭 하셨어요. 생명과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신경과학을 하시고 또 부전공으로 수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박사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사까지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학사, 석사, 박사 세 개를 하면서 전공을 지금 몇 개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과학의 만렙을 찍게 되셨는지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을 해봐야겠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학부 시작할 때만 해도 내과학과가 있는 대학이 잘 없었어요. 내과학과가 있는 대학이 잘 없었고, 근데 저는 내과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되게 확고했는데 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합을 해서 내과학 연구를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뇌를 알고 싶은데 뇌를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뇌를 알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 수학도 하고 생명공학도 하고 신경과학도 하게 됐단 말씀이신 거죠? 아, 네. 아니, 그럼 더 신기한 게, 아니, 뇌를 가르쳐주는 학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뇌에 관심을 갖고, 아,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원래 수학 경시를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저는 이제 문제집을 한 권을 끝까지 풀 때마다 이제 핵심적인 해법을 요약을 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푸는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근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해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해법이 내가 최근에 배운 거랑 관련된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하면 심리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은 저랑은 조금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딱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쪽에 가깝다 과학자,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뇌과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배워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뇌로 가게 됐다는 말씀이시게 된 거죠. 뭐 지식을 이해한다든지. 아, 그렇습니다. 뇌과학이란 게 아무래도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좀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도 이거와 관련된 질문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정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뇌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과학에 관심 있으면 이렇게 수학과 신경과학, 생명과학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느 부분을 먼저 공부해야 좋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끔 제가 고등학교 같은 데 강연을 가보면 수학과 물리가 싫어서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물론 뇌는 생체 조직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기 때문에 생물학도 하시면 좋아요. 좋지만 수학 물리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뇌과학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신경세포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되게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학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코딩 능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은 제가 느끼기에는 나중에 배워도 이제 암기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리도 좋아요. 물리 하시는 분은 수학은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그다음 물리는 기본적으로 현상을 연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있는 대상을 연구하는 훈련도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도 권장을 드립니다. 아, 네. 뇌를 알고 싶다고 생각했던 단순한 학생이었는데 결국은 수학과 물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과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과학의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뇌과학, 뇌공학, 뇌에 관련된 학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강연에서도 잠깐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뇌과학과 뇌공학의 차이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과학은 뭐 앞에 어떤 단어가 붙던지 간에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뇌과학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신경과학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신경계의 기능과 원리, 작동을 이해하려는 것이 뇌과학이 됩니다. 그리고 공학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뭔가 쓸모있는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연 끝날 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런 게 공학이 됩니다. 뇌 신경 신호를 읽어들여서 뭔가를 한다. 신경에 뭔가 어떤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뭔가를 만드는 것들이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지만 하나는 뇌과학은 뇌의 그런 과학적인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 뇌공학은 그걸 바탕으로 좀 실질적인 기계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학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조금 더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맞게 선택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에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우주세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낮의 빛을 얼마나 쬐어야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까 빛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좀 더 실질적으로 몇 시간을 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뇌 활용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솔카디안 하루생활 리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를 째야 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알지 못해요. 다만 최근에 사친 판다라는 분이 내신 하루생활 리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제가 본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햇빛 잠깐 보고 퇴근할 때 해질녘에 어두운 햇빛 잠깐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해요. 잠깐 낮에 점심 때 잠깐이라도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이라도 좀 하시고 이 정도의 햇빛은 되어야 그 낮에 확 깨고 깨끗하게 확 잠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 활동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은 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만 해도 옛날이라고 해도 2018년입니다. 2년밖에 안 됐죠. 그때만 해도 일반인은 뇌를 10%만 쓴다. 천재는 100%다 쓴다던데.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 말의 이면에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 그리고 또 많이 쓸 수 있으면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배경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를 많이 쓸 때, 불필요하게 많이 쓸 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까 HM 환자 얘기할 때 나왔던 간질 발작입니다. 뇌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발작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신경세포가 과잉 활성화되면 이 항상성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잉 활성화된 신경세포는 죽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과잉 활성화되는 건 좋지 않고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뇌를 더 억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인류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활성화 퍼센티지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계라고 하면 그 정도가 있어요. 약한 정도에서 강한 정도.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뇌를 활성화하더라도 뭔가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엔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뭔가 한 가지 딱 집중해서 쭉 파고드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기계랑은 다르게 사람의 뇌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적합한 사용 방식이 있고 그 적합한 방식을 끌어내는 것이 맞아야 돼요. 요게 잘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 기능 항진을 위해서 그 ADHD 환자들이 먹는 약을 일반 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요게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정상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 약을 먹으면 너무 지나쳐서 이쪽으로 가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때에 맞는 적절함이라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에서는 그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분화가 되고 이렇게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무조건 높은 숫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좀 더 다른, 좀 더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진희박 님이 주셨는데요. 뇌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법률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이렇게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금 자유의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서 훨씬 더 중요했던 개념입니다. 네, 그렇죠. 서양에서 훨씬 더 중요해서 서양에서 훨씬 더 논의가 많이 됐던 개념이고,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는 거라고 해서, 그 뇌과학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의외로 환경 상태, 몸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걸 받으면서 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가짜인 거 아니야? 허상인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법 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지? 사람 처벌해도 되는 거야?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무엇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해야지만 자유인가도 사실 조금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로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되게 중요했던, 자유의지만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처 널처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졌는가 타고났는가.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하나의 컬처 안에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타고나는 거라고 본다면요, 그래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려면 나이의 어떤 시점까지는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유의지가 동작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개념이 동시에 그 사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양에서 어떤 자유의지가 중요한 어젠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제를 똑같이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서 없어도 법이 잘 동작할 수 있느냐? 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도요,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깨져요. 어떤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생깁니다. 자유의지랑은 컵이 의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컵은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주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 피드백을 주는 쪽으로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강한 처벌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처벌을 너무 세게 했더니 거짓말을 더 하더라. 근데 거짓말 처벌을 뭐 이렇게 했더니 거짓말 적게 하더라. 이런 행동 측면의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인 체계를 구성하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마다 뭔가 의지, 마음,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도 계속 되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결정하는 굉장히 많은 변수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의 그런 뭔가 기제들을 밝혀내어야 지금 하신 말씀이 조금 더 맞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몸은 물질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질은 하등한 것이다 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물질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이면에 깔려 있어요. 그게 깔려 있다 보니까 몸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것에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스파인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초단위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기기에 대한 인식이 실제 우리의 몸과는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알고 나면 뇌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불편감, 심리적인 거부감이 일단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 연구가 마음의 모든 것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이 사회가 기왕이면 인간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 우리가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는 아니더라도 아는 만큼씩 조금씩 바꿔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과학기술이 지금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우리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조금씩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더 세상에 같이 나누고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갈지 같이 논의해보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과정인 것이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과정들을 함께 모두가 숙고하면서 태도를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왔는데요. 오늘 좀 생각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만큼 유익했던 강연을 잘 들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슬슬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따뜻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연사님과 그런 따뜻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았고 조금 더 못다한 이야기들과 그런 생각들은 연사님이 지금 보니까 올해도 책을 내셨고요. 작년에도 책을 내셨더라고요. 책 부자세요. 그래서 또 다른 책들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같이 좀 쌓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선을 넘는 과학자 다음 강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3주 뒤에 있습니다. 네, 11월 5일 저녁 7시에 똑같이 네이버 TV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가 되고요. 이때 소개드릴 책은 유재준 교수님의 호기심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다들 책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우리 호기심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